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의 기록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회복지 실천 기록을 왜 해야 하는지, 또 사회복지 실천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조금 유의해야 하는지,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실천 기록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방법들의 종류, 그다음에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을 기록한다는 거는 문서화하기 위한 거죠. 우리의 활동을, 사회복지사의 실천 활동을 문서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임상적인 면담 내용이라든지 면담 내용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구체적 서비스 제공 또는 과정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사회복지사가 쭉 클라이언트를 만나면서 해왔던 모든 것들을 문서화하여 남겨놓는 거죠. 자, 왜 그걸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어떤 체계적인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막 임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체계적인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한 일일이 하나하나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전개가 되었으며 어떤 식으로 평가되고 마무리되었는지를 쭉 우리가 그거를 어, 적어 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그런 활동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의 그런 모든 개입 활동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클라이언트 문제를 해결해 왔는지, 또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가 개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런 문서가 있어야지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문서 작업을 통해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책임, 혹은 책무성,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 활동을 기록해야 합니다. 음, 그래서 서비스 기록하고 또 평가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실천 활동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뭐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또는 기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지금 실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기관이 있는 지역 사회에 대한 그런 윤리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늘 고려하시면서 이 기록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기록과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비밀 보장과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겠죠. 우리가 했던 기록들을 실은 뭐 기관에 있는 다른 전문가, 종사자들과 함께 공유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클라이언트에게 항상 어때요? 동의를 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런 회의를 통해서 이 사례를 같이 공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그런 모든 사항을 적은 것들을 또 클라이언트에 공개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었다, 뭐 이런 것들 또 클라이언트가 점검하고 확인해 볼 수 있게끔 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기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무엇보다 사회복지사 활동에 대한 책임, 책무성,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유에서 우리가 이제 기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기록의 목적 굉장히 여러 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뭐 그래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요. 이제 먼저 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는 실천 활동이 얼마나 책임 있게 전개가 되었느냐,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이 얼마나 잘 되었느냐, 또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느냐,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입하는 시점에서부터, 그렇죠. 인테이크하는 시점에서부터 종결하는 시점까지 모든 것들을 뭔가 적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개입에 대한 평가, 이거는 뭐예요?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책임, 책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록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록을 하는 이유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록을 합니다. 음, 어, 이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예요. 실은 이제 어떨 때는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누군가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클라이언트에게 이런 뭐 서비스를 의뢰한 또 다른 기관이 있을 수 있고 또 기관 그 서비스를 의뢰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내지는 뭐 고용주가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럼 그분들에게 클라이언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알려줄 때에도 반드시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현재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정보를 공유할 때 보통 이제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례를 쭉 개입하는 과정을 개별 사회복지사 혼자서 하진 않아요. 우리가 팀 접근을 통해서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그 사례관리팀에서 그 사례 관리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어떤 개입을 하고 있는지, 뭐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잘 되고 있는지, 뭐 사정할 때는 뭐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이분의 문제를 보아야 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요. 팀 접근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 회의할 때 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개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럴 때, 자료를 공개하고 자료를 서로 이제 공유하기 위해서 기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도 항상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클라이언트에게 뭐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런 회의를 통해서 같이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가 공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알릴 필요가 있는 거죠.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사회복지 기관 내의 사회복지 뭐 사례관리 팀에서만 같이 이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의뢰된 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전문가들, 우리 기관 이외의 기타 전문가들, 법률가든 뭐 경찰이든 뭐 의사든 같이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논의된 이런 사례에 대한 정보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릴 필요가 있고 또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록을 하는 이유는 앞서서 얘기했어요. 책무성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개입이나 서비스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점검하기 위해서도 물론 이제 그 기록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 증진, 즉 기록을 꼼꼼하게 해놨을 때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어떤 상황인지 또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사회복지사가 기억력이 좋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기록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을 때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우리가 면밀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기록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런 정보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클라이언트가 그 기록 과정에 함께 참여하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려드릴 필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실습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활동 기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어때요? 교육 자료로 활용하죠. 특히나 이제 실습생들 같은 경우에는 더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활동 기록을 실천 기록을 어, 작성을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위한 이제 교육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슈퍼바이저, 그러니까 우리의 상급자죠. 상급자가 내가 사례를 어떻게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도 우리에게 이제 때로는 지도 감독하거나 교육할 때 활용하기도 하죠. 그러기 위해서 기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근거 자료로서 기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때로는 기관이 어떤 뭐 평가를 받는다거나, 그렇죠. 기관 평가는 이제 한 3년에 한 번씩 보통 기관마다 받고 있어요. 그랬을 때 클라이언트에 대한 뭐 서비스 개입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문서화해 놓고 그런 것들을 다 점검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 이런 근거 자료, 그걸 통해서 이 서비스 개입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관이 평가를 받는다는 거는 이제 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작업을 위해서도 이런 기록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한 그런 자료를 위해서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쭉 그런 개별 사례들을 쭉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해봤을 때 개별 사례의 변화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활동들이나 개입이 경험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쭉 모이다 보면 실제 경험적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가 났었기 때문에 이러한 개입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래서 나중에 다른 실천가들이 여러분들의 개입을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서 개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여태 배운 여러 가지 모델 중에 그런 식으로 하나의 모델로 탄생한 게 뭐였어요? 과제 중심 모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나 이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증거 기반 실천이에요. 증거 기반 실천이라고 해요. 그쵸? 에비던스 기반. 뭐요? 에비던스 베이스드 프랙티스. 그래서 EBP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경험적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효과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경험적 근거, 이 경험적 근거라고 하는 게 뭐 사회복지사의 직관에 의한 근거,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객관적인 경험적 근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좀 더 효율적인 개입을 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 자, 그다음에 재원을 조성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해봤더니 이게 효과적이더라.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니, 자, 공동모금에 자, 우리에게 재원을 주세요. 뭐 이런 게도 이런 기록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재원 조성을 할 때 프로포잘 같은 거를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효과적인 사례 관리. 뭐 당연하죠, 이거는. 특히나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A라고 하는 사례를 담당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직을 하셨거나 그만두셨어요. 이제 그랬을 때 그 A라고 하는 사례에 대한 개입을 여러분들이 그만두셨을 경우에는 스탑이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례 관리라고 하는 건 지속적으로 이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후임 사회복지사가 그 개입을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전의 기록들을 우리가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사례를 관리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기록은 필요하고요. 또 하나, 대부분의 사례들은 이제 그 기관에 있는 사례관리팀이라든지 복지사들에 의해서 사례가 관리가 돼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타 타 전문가들이 같이 협력하여서 사례를 함께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거든요. 뭐 의사가 같이 함께 한다거나, 뭐 상담가, 전문 상담가가 함께 한다거나, 법률가가 함께 한다거나, 아니 뭐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러한 타 전문 직종들 간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자료가 필요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복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잖아요. 체계적인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활동 자체가 문서로 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걸 하나의 자료로, 증거 자료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기록을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 기록을 하는데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우리가 기록할 것이냐.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기본 정보죠. 나이, 연령, 뭐 성별, 직업, 뭐 결혼 상태, 가족 구성, 뭐 의학적인 어떤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 보통 인테이크 초기 상담지에 보면은 이런 기본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 체크만 하면 되죠, 보통. 그 다음에, 우리가 인테이크 상담지에 보면은 이런 기본적 정보 이외에 호소하는 문제, 내지는 서비스를 신청하게 된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현재 클라이언트가 호소하는 문제나 욕구를 간단하게 적죠, 보통. 자, 이런 것들 기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과정들을 통해서는 좀 더 면밀한 자료들이 여러분들이 확보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한 구체적이고 좀 자세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요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사정을 할 때 되게 필요한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 정보,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기본적 정보는 그야말로 아주 기본적 인적 사항 같은 것들이라면 여기에서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파트는 사정을 위한 그런 자료 수집 과정인데 여기서의 기본적 정보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인데 어떤 정보냐면 클라이언트 현재 신체적인 상태, 정서적인 상태,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뭐 인지적인 상태, 뭐 그다음에 혹시 아픈 데가 있는지 그다음에 쭉 라이프 히스토리죠. 이 사람의 발달력 이런 것들도 쭉 우리가 꼼꼼하게 기록을 하죠. 그다음에 가족에 대한 사항들, 현재 가족, 뭐 원가족과의 관계, 결혼 상태, 뭐 가족 구조나 가족의 의사소통, 상호작용 이런 역동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쭉 기록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이제 사회적인 클라이언트의 상황들, 뭐 이 사람의 학력, 지적 능력, 뭐
요런 대인 관계, 요런 것들, 요런 거는 이제 기본적 정보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요런 대인 관계 측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회적 상황에서 적어 놓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사정할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상황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강점, 장점, 자원, 뭐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이거 확인하는 거 왜 그래요? 요거를 확인하여서 이것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의 하나의 키워드로, 문제 해결의 하나의 단서로 우리가 쓰는 거예요. 요거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이렇게 활용해서 이렇게 문제의 개입을 이런 계획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라고 할 때 이런 강점이나 자원이 활용될 수 있는 거예요. 기타 뭐 이 사람의 제약이라고 하는 건 단점이겠죠. 문제점. 그다음에 현재 어떻게 지금까지 이 문제를 대처해 왔는지, 그다음에 이 사람의 문제 해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이전에 혹시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지역 사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정보,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 사회가 어떤지, 또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뭐 좀 더 커다란 뭐 그런,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살고 있는 무슨 동해 지역 사회의 특징이나 정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금 시대적인 상황에서의 문화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파악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구체적인 욕구나 문제를 파악해서 우리가 보통 이걸 가지고 사정을 하는 거죠. 사정 영역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사의 뭐 소견, 그죠? 뭐 이렇게 쭉 봤더니 이분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뭐 예전부터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었어. 현재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소견 및 사정이란 건 이제 사회복지사의 의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면밀히 본 결과 이러이러한 것이 문제라고 보여지고, 이러한 문제가 이러이러한 영역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본 사례에 대한 서비스는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개입을 해야 된다. 서비스 목적. 그 다음에 이 목적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계획들이 쭉쭉쭉 들어가야 되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계획했으니까 서비스를 실제 제공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지, 그래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되었는지 정리를 하시는데, 그때는 조금 여러분들이 범주화하여서 기록하면 좋아요. 또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거나 심리적인 문제가 이렇게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요 사정 결과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또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했고, 심리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개입을 세워서 어떻게 지금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이렇게 범주화해서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훨씬 더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을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개입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경제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만 나타났지만 이후에 또 개입을 하는 과정에서는 뭐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가 드러날 수 있고, 그럼 그때 그것을 다시 사정해서 개입 목표 세우고 개입 계획 세워서 개입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나가다 보면 이런 문제가 이때는 있었고 이렇게 해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왔을 때 이런 문제가 나타나서 이런 식으로 개입을 했구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클라이언트의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 가고 있는 양상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개인 상담, 집단, 가족을 통한 상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 문제 지원, 심리적인 문제 지원, 가족 문제, 뭐 전화, 방문 상담, 여러 가지 방법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다 적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종결할 때 종결하는 방법, 이유, 뭐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종결한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종결한다. 언제 종결한다. 뭐 이런 것들 쓰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이 사례가 쭉 종결이 되면 여러분들이 했던 서비스의 활동과 결과에 대해서 쫙 요약을 하셔야 돼요. 본 사례는 어떤 이유로 왔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개입 계획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쭉 개입이 진행되어 왔었고, 현재 종결하는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어서 이제 이 사례를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례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약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두 종결됐고 이제 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요약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이 중단됐다 하더라도 안녕히 가세요 하고 끝이 아니라 잘 지내고 있는지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진 않는지 점검은 좀 해주셔야 돼요. 보통 이제 점검을 뭐 오시진 않아요. 그분들이 가끔 이제 우리가 전화를 드려서 문제가 있는지 어떤지 잘 지내는지 이런 사후 지도 이런 것들이 조금 이루어지고 이런 거에 대한 기록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종결하고 난 다음에 뭐 3개월 후에 전화 상담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확인하였고 문제가 없다라고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또 3개월 후에 다시 뭐 우리가 사후 지도를 할 예정이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셔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것들 뭐 한번 간단히 저하고 쭉 읽어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기록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충실히 반영하여 기록하였느냐. 정확하게 기록했고 또 기록을 쭉 한 결과 이제 우리가 효과성까지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확한 기록이었는가? 그다음에 책임감 있게 기록을 했는가? 그다음에 비밀 보장이 충분히 지켜졌는가? 혹은 비밀 보장에 대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동의를 얻었는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제공을 공유를 한다. 정보를 누군가 공유를 한다라고 하는 거를 클라이언트에게 알렸는가?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지만 좋은 기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기록에는 반드시 이제 기본적 정보 이외에 클라이언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정, 개입, 평가 이런 것들이 되어야겠죠. 이런 거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계마다 목적, 목표, 개입, 과정, 뭐 계획, 과정, 진행에 대한 것들이 잘 기록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상황 묘사가 되었는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상황 묘사가 사회복지사의 개인적인 의견이 너무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객관적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록은 너무 줄줄줄줄 많이 쓰는 거는 조금 보는데 나중에 이거를 이제 보고 평가하고 뭐 이럴 때 되게 좀 눈에 확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지만 구체적으로 또 타당하게 또 사실에 근거하여서 기록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기록 자체는 이후에 우리가 쓸모가 있어야 돼요. 평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디에 이제 증거 기반 실천을 하는데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관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제시할 때 쓴다거나 할 때 뭔가 유용한 자료로 쓰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전문가의 윤리, 반드시 클라이언트에게 기록한다라는 걸 알리고 이후에 이걸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리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기록하는 과정은 아무래도 우리가 아무리 객관성을 유지한다라고 해도 클라이언트의 견해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클라이언트의 관점에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나에게 표출하는 것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나가셔야겠죠. 좋지 않은 기록은 뭐 부정확한 거는 정말 좋지 않은 기록이죠. 그죠?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기록을 나중에 하려고 하면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빨리빨리 메모하고 그걸 기록하고 하는 것들이 습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이제 반복된 표현들 그런 거 별로 안 좋고 너무 빈 문장들. 그다음에 과정이 윤리적이지 않은 경우에 기록한다는 거 얘기하지 않고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녹음을 한다거나 했을 때 얘기하지 않고 녹음을 했다거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막 다 사용했다거나 하는 거는 이건 윤리적이지 않죠.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록을 하다 보면 내가 보기에 이런 거 같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은 굉장히 클라이언트에 대한 편견이 많이 들어간 기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거는 뭐 이건 굉장히 나쁜 기록이죠. 그 다음에 너무 과정을 요약을 해서 실제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기가 어려울 때 나중에 이런 것도 좋지 않은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유의할 사항,
우리 기록한다라고 하는 거를 클라이언트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막 그냥 하시는 거는 안 돼요. 그 다음에 특히 녹음이나 녹화할 경우도, 그쵸? 근데 이제 싫다. 나는 녹음, 녹화 싫은데요 하면 안 하셔야 돼요. 허락을 반드시 구하셔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했는데 중간중간에 불편해 하면은 중단하시고, 그 다음에 면담하는 과정에서 기록하는 게 실은 불편함을 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이 막 올라오는데 사회복지사는 막 쳐다보면서 기록하면 곤란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기록을 중단하시고 클라이언트가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끔 충분히 공감하면서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에게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면담인 기간에는 중요한 내용들만 기록하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자 빨리 이렇게 기록해 두는 거,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제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면 되게 좋아요. 네,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슈퍼비전이나 사례회의를 사용할 경우에도 사적 정보 누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다 지워야 돼요. 그쵸? 뭐 주소라든지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전화번호 이런 거 다 지우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슈퍼비전을 아니면 사례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례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도 그 사례 회의에서 우리가 그 나눴었던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뭐 어쨌거나 이제 자료를 가져가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는 밖으로 가져가지 말고 그 안에서 보고 공유하고 이제 담당 사회복지사가 걷어가지고 보관하는 그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록을 유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NASW죠. 미국의 사회복지사 협회의 윤리강령에 나타난 이제 기록에 대한 지침이거든요. 그 여러분들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정보,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서비스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서화한다. 그쵸? 클라이언트의 사생활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지금 다 얘기했죠. 그래서 서비스 전달과 관련 있는 정보만 기록해라 라고 하는 거. 종료된 이후에도 기록은 여러분들이 보관하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종료되고 난 다음에도 보통 한 몇 년간 보관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윤리강령에 나타난 기록과 관련된 지침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사회복지 실천 기록의 종류와 이제 그 기록의 종류마다 갖고 있는 좀 특성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자, 이제 과정 기록이라는 게 있어요. 과정 기록은 이거는 실은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쓰진 않아요. 많이 쓰진 않아요. 예전에는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거는 너무 힘이 들죠. 할 일도 많은데 있는 그대로 다 기술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했고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반응했고 이때 왜 그런 것 같고 뭐 이런 것들까지 반응 다 하는 거죠. 면담했던 내용들 모두 클라이언트의 행동, 관찰해서 관찰한 내용, 사회복지사의 판단 이런 것까지 모두 다 기술하는 걸 과정 기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언어적인 거, 비언어적인 거, 뭐 클라이언트가 잠시 눈을 감더니 생각에 잠겨서 뭐 잠깐 뭐 잠깐 뭐 머물러 있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뭐 손을 잠깐 떨고 있었다 이런 것까지 다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사진 찍듯이 기술하는 게 과정 기록이에요. 최근에 많이 사용 안 하죠. 시간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쵸? 주로 이 과정 기록은 실습생들한테 많이 하게 하는 기록이죠. 그래서 교육 목적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부분적으로 쓰지만 현재 실천 현장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과정 기록을 할 때는 이렇게 나눠서 해요. 면담 내용, 사회복지사의 요거에 대한 사회복지사 의견 어떻고, 그거에 대한 슈퍼바이저의 코멘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과정 기록을 합니다. 자, 과정 기록은 학생들 교육할 때는 진짜 좀 효과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우리가 그 장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 장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슈퍼바이저가. 그랬을 때 얼마나 이게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면담을 잘하고 있는지, 개입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여러분들이 풀어놓은 것들을 확인하면서 이때는 요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이런 코멘트를 얼마든지 줄 수 있거든요. 이때는 이 질문 왜 하셨어요? 뭐 이런 것들. 이거 다 교육하는데 되게 효과적이에요. 그럴 때는 이런 과정 기록이 정말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제 슈퍼바이저가 사회복지사의 어떤 수행 과정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는 되게 좋아요. 그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사례가 혹시 잘못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되게 좋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완벽하게 기록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또 때로는 사회복지사의 이런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다 어떻게 기록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이나 과정들을 쭉 기억을 더듬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과정 기록에 얘는 이래요. 저 사회복지사 뭐 이렇게 하고 클라이언트는 이래요. 보통 이건 우리가 여러분들 가르칠 때 쓰는 거잖아요. 사회복지사는 내가 보기에는 이래 보인다. 뭐라고 했는데, 그리고 슈퍼바이저는 뭐 적절했고요. 잘 하셨습니다. 근데 이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멘트 이렇게. 이거 완전히 이제 실습용이죠. 자, 그 다음에 좀 많이 쓰는 게 그래서 요약 기록을 많이 써요. 이거는 사회복지기관에서 많이 쓰고,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것들을 딱딱 요약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제 이 서비스 시작했고, 간단한 이제 사회력 같은 거, 이제 뭐 할 건지, 개입 계획, 행동 계획이 개입 계획이에요. 이제 변화 사항, 이제 주요 우리의 개입 활동, 뭐 이런 것들 주로 기록하고요. 이제 매일매일 작성하진 않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작성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클라이언트를 일주일에 한 번 만난다. 그럼 만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작성을 하시면 되고, 어떤 특정한 문제가 나타났거나, 특정한 뭐 우리가 기록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기록하시고, 우리가 이 요약 기록에서는 주로 클라이언트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입했더니 클라이언트가 이런 식으로 좀 상황이 나아지기도 했다. 클라이언트가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기록을 하죠. 간단하게. 서비스 내용도 간단하게 기록하고 또 클라이언트 변화에 대해서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써요. 장점은 우리가 이제 이 사례를 뭐 2달, 3달간 가는 사례도 있지만 사례 관리 같은 사례 같은 거는 되게 장기적 사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례를 너무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거는 되게 피곤한 일이기도 하고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례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기록을 하는 게 되게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서비스 과정을 우리가 짧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 이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개입을 해서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이 요약 기록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1시간 동안 클라이언트를 만났고 개입을 했고 이후에도 이제 개입이 이루어졌는데 그때마다 다 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짧게 요약해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사 판단에 의해서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들만 주로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융통성이 있어요. 단점은 너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만 하기 때문에 때로는 놓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앞서 과정 기록에 비해서는 간단한 기록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우리가 면밀하게 딱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또 이때 클라이언트가 어땠는지, 사회복지사는 왜 이렇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 요약 기록을 보고 단순하게 아, 이때 이런 서비스를 이렇게 개입을 해서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 라고 간단하게 요약만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때의 상황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생각 이런 것들은 전달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뢰하였고 뭐 이렇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입원시켰고 병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 다음에 또 몇 월 며칠에 왔더니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고 있고 현재 이렇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럴 겁니다. 이런 거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야기체 기록도 요약 기록과 약간 비슷한 면이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이야기체 기록도 많이 써요. 이제 현장에서 많이 쓰는 아주 보편적인 방법이고 뭐 이야기하듯 서술하는 기록 형태라고 하는데 뭐 줄줄줄줄 뭐 글 쓰듯이 쓰는 건 아니에요. 이 이야기체 기록도 범주화되어 있어요. 딱딱딱딱 우리가 기록해야 될 영역들 구분하여서 줄줄줄줄 요약체 기록처럼 써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면담 내용 혹은 서비스 제공 과정을 정리하고 서술하는 거예요. 서술체로 보통 기록을 하긴 하는데요. 뭐 일기 쓰듯이 쫙 이렇게 줄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목록화, 조직화하여서 이거, 요거를 줄줄줄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야기체 기록은 요약 기록하고도 되게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너무나 다 쓰는 것보단 그때그때 중요한 것들을 쭉 목록화, 조직화하여서 기록을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주제별, 제목별로 조직화합니다. 그래서 사례가 진행되는 동안에 진행을 요약하는 보고서예요. 뭐 몇 월 며칠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어떠한 개입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개입을 진행하였고 실제 클라이언트가 어떤 반응을 일으켰고 이후에는 어떤 개입을 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 현재 가족 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나타났고 뭐 이러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이렇다라고 보여집니다. 간단하게 사정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개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뭐 몇 번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장기적으로 만나는 클라이언트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만났을 때 또 특별한 어떤 개입이 이루어졌을 때 아니면 특별한 어떤 사정이 이루어질 때 그때그때 이루어질 사정 내용이 있을 때 그런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서 뭐 뭔가를 제공하고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에 클라이언트를 개입할 때 이 이야기체 기록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써요. 이거는 대부분 많이 쓰는 기록 형태, 이야기체나 요약 형태 같은 건 많이 쓰는데 이야기체가 더 많이 써요. 요약 형태는 너무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실은 이제 이때 어떤 개입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왜 그런 개입이 필요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야기체 기록은 그때 왜 이런 개입이 필요했는지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그런 내용들도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쓰고 되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융통성이 있죠. 무조건 다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사회복지사의 판단에 의해서 중요하게 개입되는 영역에 있어서 왜 그런 개입이 필요한지, 어떻게 개입할 건지, 그래서 어떻게 개입되었고,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의 판단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재량에 의존하다 보면 실은 이제 누락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요약체 기록보다는 시간이 그래도 많이 걸려요. 이제 그런 단점들이 있다는 거. 보통 이제 이렇게 작성합니다. 이건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쓰신 이제 이야기체 기록인데요. 이제 오늘 이제 제시된 문제는 이거예요. 이날 한 번 만나진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이러이러한 상황들이다, 현재. 그래서 이제 1회는 이런 거 하고, 2회는 3회는 이랬다. 이제, 3회까지 이랬으니까는 점점 좀 더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제시된 문제는 어떻고, 이전에 개입했던 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어져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뭐 4회기 만났을 때에는 또 어떤 문제가 또 제시되고 있는지, 또 그때의 상황은 어떤지, 그래서 그래서 제시된 문제가 뭔지,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쭉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는데, 매 회기마다 꼭 작성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2회기에 한 번씩 또는 3회기에 한 번씩 왜냐하면 문제가 그때그때 매 회기마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한 문제가 나타났을 때마다 그 문제 상황을 적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 환경적인 상황들을 다 작성하시고 그래서 해결해야 할 문제 정하시고 그거에 대한 목표, 개입 계획 세우시고 이제 그거에 대한 개입 계획을 쭉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결과를 쓰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는 거는 아닙니다. 몇 회기마다 한 번씩 어떤 개입을 우리가 딱 세울 때 변화가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하려고 뭔가를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파악을 할 때도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제시할 때 어떤 상황을 제시할 때 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 이제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중심 기록은, 요 기록은 실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많이 쓰진 않아요. 음, 물론 이제 간단하게 쓰고자 하는 그런 사회복지사들은 쓰긴 하지만 실제 이제 1차 세팅이라고 하죠. 1차 현장에서는 아주 많이 쓰진 않아요. 주로 이 문제중심 기록은 2차 현장. 그것도 병원. 의료적인 분야, 보건 분야에서 많이 써요. 왜냐면 여러분들 보건 분야나 의료 분야, 즉 병원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혼자서 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의료팀과 함께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A라고 하는 환자분, A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분에 대한 개입을 의사도 하고 간호사도 하고 뭐 때로는 임상심리사도 하고 뭐 재활의학과에서도 재활치료사도 하시기도 하고 사회복지사도 같이 쭉 하잖아요. 그럼 이 모든 사람들이 이 A라고 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서로 이 사례가 현재 어떤 문제가 나타나고 그래서 어떻게 개입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늘상 계속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뭐 간호사들이 하는 쓰는 그 뭐죠? 그 기록 양식이 다르고 사회복지사 양식이 다르고 의사 양식이 다르면 서로 그 문제가 어떻게 지금 이 클라이언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팀 접근을 할 때 서로 의사소통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기 위해서 만든 그 기록 형태가 바로 문제중심 기록이에요. 문제중심 기록은 문제를 중심으로 이 문제가 있네. 이 문제 원인은 이거네. 그럼 이런 개입을 해야겠네. 됐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지난번에 이렇게 개입했는데, 이거 잘 됐나요? 확인하고, 그리고 이번에 만났을 때, 이런 문제가 나타났네요. 그럼 이 문제는 이것 때문에 나타난 것 같네요. 그럼 이렇게 개입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인 모든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록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네, 간단하게. 문제를 중심으로만. 그죠? 그래서 현재 문제를 중심으로 작성을 하고, 그래서 문제 영역을 규정하기도 해요. 뭐, 의료적인 문제, 뭐, 심리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만들죠. 그거에 대한 문제에 대한 간단한 사정. 그 다음에 계획, 진행. 이런 것들 딱 써주는 거예요. 문제, 사정, 계획, 진행. 그래서 이거는 여러 전문직 간의 의사소통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에요. 그래서 팀 접근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기록지예요. 그래서 문제중심 기록은요, 뭐 기초 정보는 일단 들어가죠. 그다음에 문제, 최근 호소 문제, 전문가들의 사정한 문제, 이런 문제 호소해 있는데 뭐 이 문제는 이것 때문에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규명된 문제마다 어떻게 개입할 건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쭉 진행을 기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중심 기록을 우리가 소프 기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프 기록은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소프, 즉 subjective information, 주관적 정보. 즉 클라이언트 가족으로부터 얻은 정보, 클라이언트가 이 상황에서 느끼는 그런 어떤 클라이언트의 생각, 인식 이런 것들 적어요. 이게 문제인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고 이렇습니다라고 클라이언트 얘기를 쭉 듣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뭐 객관성도 있을 수 있지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객관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워. 그래서 이걸 주관적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거에 따른 O는 객관적 정보예요. Objective information이죠. 그래서 검사, 각종 검사, 뭐 의료 검사, 심리 검사 이런 것들 또는 관찰로부터 얻은 전문가의 판단 이런 거예요. 좀 굉장히 체계적 정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이렇게 느끼는 우울감은 현재 이런 의료적으로 실제로 이분이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우울감의 정도가 더 심화된다라고 보인다. 뭐 이런 게 바로 객관적 정보예요. 나 우울해요 하면 주관적 정보고 이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보인다. 갑상선 질환이 예전보다 더 많이 나빠졌다. 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합쳐서 사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지금 현재 호소 문제는 이러한 원인이 이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전문가의 해석을 내려요. 이게 사정이죠.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 이분은 뭐예요? 지금 현재 심리사회적 지원보다는 의료적 지원이 더 필요하죠. 빨리 갑상선 치료 받으셔야겠잖아요. 이런 플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프 기록이에요. 그래서 주관적 정보 S, 객관적 정보 O, 사정, 어세스먼트, 플랜, 계획. 그래서 소프 기록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소프 기록 이제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은 되게 많이 검색되는 게 간호사들, 뭐 물리치료사들,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 문제중심 기록은 전문직 간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해서 또 분야 간 공조가 가능해요. 이걸 보면서 되게 간단하잖아요. 딱딱딱딱 이렇게 된 걸 보고 이렇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개입의 책무성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짚어줄 수 있다는 거. 근데 되게 간결하게 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문제 중심 기록은 중심이 문제예요. 뭐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정할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강점이나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은 없어요. 현재 드러난 문제, 이 문제에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거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문제를 강조한다. 그 다음에 이, 이, 음, 이 문제중심 기록은 주로 이제 의료 보건 분야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아픈 거 중심으로 이걸 기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뭐 상황과 연결된 그런 환경 속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정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환경 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문제중심 기록은 전체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문제를 목록화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나타난 문제를 중심으로 사정하고 또 문제를 중심으로 사정된 걸 중심으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정이 어때요? 전체적인 사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부분적 사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를 단순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러한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중심 사정은 뭐 요거는 이제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문제중심 사정을 했고요. 병원에서는 더 간단하게 하죠. 음주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남편은 뭐 이렇고 뭐 이렇고 그다음에 사정은 뭐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그래서 어, 면담을 할 계획이다까지만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형식도 쓰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요 이야기체 중심 기록, 그다음에 요약 기록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수업 잘 들으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말고사 범위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교육원에서 만나서 기말고사를 보게 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기말고사를 볼 거고요.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 이제 이미 공지되었던 그러한 내용으로 출제를 하려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카톡을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 기말고사를 보시러 오실 때는 여러분들 출석 과제 모두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과제 있죠? 실천기술론 과제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이제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학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